좀 강조를 하고 넘어갈게요. 이 프랙티스를 하는 이유가 뭘까? 이 프랙티스를 갖다 하는 이유는 결국 외부의 환경의 어떠한 변화 때문에 사람들이 현재 경험하고 있는 경험점이 어떤 방향으로 얼마만큼이나 푸시가 될 건지 그걸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사회문화적 요인이나 경제적인 요인이나 기술적인 요인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을 때 제일 핵심 중에 하나는 사실 환경적인 요소는 무지무지하게 많을 수 있잖아요. 우리 버터플라이 이펙트라고 얘기하잖아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은 엄청 많은데 그 중에서 우리 사용자의 경험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적 환경의 변화가 무엇일까? 그거를 찾아내는 게 제일 첫 번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아까 주연님이 이제 발표를 갖다 할 때 AI가 도입되게 되면은 비용적인 그런 압박이 많이 생겨서 가처분 소득에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사람들의 소비 생활이 많이 위축이 될 거다. 그게 맞고 틀리고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 전에 중요한 거는 AI라고 하는 것이 미치는 경제적인 그 임팩이 정말 가장 클까? 특히 그거의 사용 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일까? 그렇다고 생각되면 왜 그럴까? 이거에 대한 저스티피케이션이 멈춰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럼 그런 중요한 환경적인 변화 때문에 실제로 사람들의 경험점이 어느 쪽으로 이동할 것인가가 그 밑에 있는 내용입니다. 감각적인 경험, 판단적인 경험, 그 구성적인 경험이. 자, 그렇기 때문에 2단계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중요한 요소를 아이덴티파이 하는 게 먼저. 두 번째는 그 중요한 요소들 때문에 각각의 경험이 어느 쪽으로 영향을 받을 것인지를 추측해내는 것. 그게 두 번째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할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문화적 요인이라고 했는데 감각적인 경험에는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판단적 경험에는 별로 영향을 안 미칠 것 같아. 그러면 판단적인 경험은 지워도 돼요. 이게 꼭 세 가지의 모든 경험 디멘전에 다 영향을 미칠 필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AI가 들어오게 되면서 사회적 문화적인 요인들에서는 판단적 경험에만 영향을 미칠 것 같다. 구성적인 경험이나 감각적인 경험에는 별 영향 안 미칠 것 같다. 근데 판단적인 경험을 굉장히 세게 영향을 미칠 것 같다. 그리고 그거 자체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세 가지의 경험 디멘전이 다 영향을 미칠 필요가 없다. 이게 첫 번째 강조하고 싶은 거고, 두 번째 강조하고 싶은 거는 지금 여기를 보면은 다 같은 방향으로 생동감은 높고 그 다음에 상호작용성도 높고 그러면 이건 결국에 감각적 경험의 강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저럴 수도 있지만 저게 반대 방향으로 갔어요. 했더니 생동감은 낮아지는데 상호작용성은 높아진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감각적인 경험에서는 이게 그 별 변동이 없을 거다. 그래도 괜찮다. 그래도 괜찮다. 그러면은 결국 이게 한 방향으로 안 움직인다고 하는 건 이게 지렛 레버니까 내가 양쪽으로 끌어야지 그쪽으로 많이 움직이는데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끌게 되면은 힘을 못 받죠. 그러니까 결국에 그 해당되는 경험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그 환경의 변화가 별로 큰 영향을 안 미치죠. 그래도 괜찮다. 반드시 한쪽 방향으로만 다 움직여야 되는 건 아니라. 그래서 이 실제로 이거의 목적은 이 표를 아름답게 만들겠다라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환경적인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걔네들이 사람들의 경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알아내는 그게 핵심인 거지. 이 안에 모든 요소를 다 채우거나 또는 모든 것들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거라고 예측할 필요는 전혀 없다. 그게 나는 두 가지 요즘 여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점이었어요. 혹시 이 슬라이드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질문이나 코멘트가 있는 사람 있어요? 나한테 하고 싶은 질문? 네, 은수님? 네, 외부 환경 요인을 사회 문화적 요인이랑 경제적 요인, 기술적 요인 이렇게 세 개로 제시를 해주셨는데 혹시 이거 세 개 말고도 다른 거예요? 뭐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러한 남용이라든지 그런 게 많다 보니까 규제를 하려는 그러한 움직임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법적인 요인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혹시 고려를 할 수 있을까요? 너무 좋은 아이디,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자, 그런 걸 갖다가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모형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저게 우리가 SET 모형이라고 하는 건데 SET 모형 말고도 저 안에 요소로서 법적, 규제적인 요소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이 들어가는 모형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 SETER, 뭐 SETTER 이렇게 해서 요소들이 늘어나요. 근데 우리가 수업 시간에는 요 세 가지 요소만 다루는 이유는 첫 번째는 수업 시간에 너무 많은 걸 이야기할 수 없다. 두 번째는 실용적인 측면에서도 봤었을 때 이 요소들을 갖다가 많이 넣게 되면 그만큼 우리가 분석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쭉 여러 가지 환경적인 변화를 보면서 알게 된 것 중에 하나는 이 SET라고 하는 이론이 굉장히 간단하기는 하지만 저 안에 들어가 있지 않는 다른 요인들하고 유사한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어서 그러면 우리는 가급적이면 간단한 모형으로 가자. 그럼 왜 이렇게 간단한 걸 갖다 하냐? 너무 이렇게 말하자면 간편한 것만 위주로 하는 것 아니냐? 실제로 여러분들이 현업에 가서 이 SET 분석을 하고 외적 경험에 대한 분석을 할 때에는 그렇게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심지어는 뭐 애플이나 구글이나 다 페이스북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삼성전자 다 이걸 갖다 진행하는 과정에 환경적인 요인을 갖다 파악하고 그 각각의 요인들이 경험 차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엄청난 많은 시간을 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뭐 기껏해야 하루, 뭐 하루도 안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제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현업에서 이걸 쓸 때에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한 것보다도 어떤 의미에서는 더 급하게 진행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아주 자세하고 방대한 거를 배울 필요도 있지만 아주 기본이 되는 그 프레임워크를 갖다가 본인에 체화시켜서 나가서 그 다음에는 그걸 바탕으로 조금 더 현장에 맞게 변형할 수 있는 것도 나는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최소한의 모델로 가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또 다른 질문이나 코멘트? 네, 자 그럼 우리 세 번째 토론 주제 갈게요. 세 번째 토론 주제는 경험 디자인 전략은 미래의 경험 균형점을 예측하고 거기에 알맞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다. 개인 과제에서 제출한 서비스 경험점이 외부 환경 요인을 고려하였을 때 향후 5년 후에 어디에 이동할 것인지 예측해보고 그 이유를 설명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민지수님? 네,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네, 일단 저도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일단 저희가 처음에 그 개인 과제 사진찾기에서 제출한 서비스는 그 글씨가 작기는 하지만 디지털 정신건강 관리 서비스 트러스트여서
뭐 정서장애나 그냥 우울감을 겪는 사람들도 이용을 할 수 있는 정신건강관리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일단 디지털로 핸드폰 상에서 상담을 주고받을 수 있는 서비스였는데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제 감각적 경험에서는 낮은 실제감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일단 비대면 채팅을 기반으로 서비스가 진행되기 때문에 실물적 접촉이나 대면 요소는 부재하지만 이를 보완하고자 이 서비스 상에서 AI 감정 분석 요소 등을 도입을 했기 때문에 상호작용성이 존재를 한다고 판단을 해서 마이너스 2점을 주었었는데, 제가 생각한 2B에서는 일단 감각적 경험에서는 그 세 가지 요인이 아까도 하나만 좀 크게 작용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작용을 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는 사회문화적 요인이 감각적 경험에 좀 크게 작용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해당 요인에 따라 어떤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이 개선이 되고 약간의 우울감을 느끼더라도 상담을 받는 문화가 대중화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렇게 그 앱 사용이 일상화된다면 단순 텍스트 채팅을 넘어서 영상 상담부터 VR 등을 도입해 생동감이 보다 증가될 것이라고 보아서 높은 실제감 2B에서는 플러스 1점으로 오지 않을까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판단적 경험에서는 현재 정신건강관리는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의미 있는 성과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내재적 개인점이 중요하다라고 보았었고, 필요할 때 앱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자율성은 높지만 어떤 과정 자체는 상담사에 의해서 절차적 요소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보았기 때문에 외재적 요소도 일정 부분 있다고 판단을 해서 마이너스 1점의 내재적 개인점의 에즈이즈가 있었는데요. 2B에는 향후 5년 후를 생각했을 때는 경제적 요인에 따라서 스스로에게 투자하는 소비 지출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았고, 기업 차원에서도 뭔가 직원들의 복지를 위한 투자를 증대하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서비스 제공이 보편화가 된다면 단순 개인적 선택 외에도 외부에는 복지의 일환으로 또 시스템의 일환으로 이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을 때 외재적 개인점을 보다 강화해서 2B에서는 플러스 1 외재적 개인점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구성적 경험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1대1 관계이기 때문에 상담사와 사용자 간의 강도가 높다고 판단을 하였고, 특히 이 상담 자체가 개인적이고 정서적인 주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도가 더욱 증가한다고 보았으나 다수와의 적극적인 소통은 아니라는 점에서 이제 복잡도 에즈이즈에서는 2점이었는데요. 향후 5년 후에는 그 셋 중에서도 기술적 요인에 따라서 AI나 빅데이터 기술의 발달로 상담의 효과성이 더욱 높아지고 서비스가 다양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용자와 뭐 전문 상담사 그리고 AI 챗봇 등의 관계의 밀도나 강도도 더 복잡해질 것이라고 보았고, 또 개인화 맞춤한 서비스가 그 개인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그런 상호작용성도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복잡도를 조금 더 2B에서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에즈이즈 경험점은 저쪽에 위치를 하는데, 이런 외부적 영향을 각각 받게 된다면 높은 실제감과 외재적 개인점 그리고 높은 복잡도로 이동을 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분 커멘트 할까요? 그 다음에 은성님, 시윤님 먼저 하고. 네, 김시윤이라고 합니다. 네, 먼저 감각적 경험 부분에서 이제 2B 파트에 이제 외부 환경 요인 중 사회문화적 요인에 따라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약간의 우울감이라도 이제 상담을 받는 문화가 대중화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약간 반대되는 의견도 조금 있는 게, 이제 최근에 보면은 젊은 세대들한테서 정신건강에 관한 좀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근데 그와 동시에 또 젊은 세대들이 최근에 취업 문제가 또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어서 취업에 대한 걱정 때문에 혹시 젊은 세대들이 스스로 이제 자주적으로 좀 정신건강에 대한 문제를 대함에 있어서 좀 회의적으로 나온다던가, 아니면 또 한편으로는 패션 우울증이라고 하는 용어도 나오는 것을 보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인식이 개선이 될지는 몰라도 젊은 세대층에서는 아무래도 또 반대 방향으로 가는 움직임도 조금씩 관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그런 관점에서도 비판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뭔가 어쨌든 그런 것들을 젊은 층의 소비자들이 생각을 하더라도 일단 이 서비스 자체의 특성을 생각했을 때 이게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상담이라기보다는 그런 점을 오히려 고려했기 때문에 개인적이고 맞춤화된 서비스로 1대1로 또 대면이 아니라 비대면으로 이제 서비스가 만들어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전체적인 그런 세대 간의 인식은 그렇게 형성이 될 수가 있어도 그 개인적인 입장에서 소비자들이 생각을 할 때는 그래도 오히려 비대면이니까 조금 더 편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생각을 할 때는 인식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또 개선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식으로 분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강은서입니다. 똑같은 부분인데 약간 다른 궁금증인데요. 사회문화적으로 이제 상담에 대한 인식이 낮아졌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이제 대면에서 상담사와 1대1로 소통하는 게 아니라 텍스트라는 형태로 다시 드러났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5년 뒤에 이런 인식이 좀 더 확산되고 우울증에 대해서 뭔가 장벽이 낮아졌는데도 불구하고 텍스트라는 그 단순한 형태에서 VR로 넘어가는 그 연결점이 잘 이해가 안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인 설명을 듣고 싶었습니다. 뭔가 그런 인식이 개선이 된다면 다시 그런 대면으로 찾아가서 보다 높은 생동감을 느끼고 싶은 소비자들도 있기는 하겠지만 이 서비스 자체가 어쨌든 편의성적인 측면에서도 조금 더 빠르게 그 서비스를 바로 접할 수 있고 그런 실제감을 어떤 생동감 자체에서는 조금 비대면이라는 것이 낮을 수 있지만 그런 편의성 측면에서 생각을 한다면 그 이후에도 여전히 이런 비대면이나 오히려 텍스트가 더 강화돼서 텍스트로 이야기를 할 때 조금 더 상호작용을 편하게 생각하는 소비자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생각을 할 때는 그래도 여전히 유의미하게 이러한 것들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한꺼번에 해서 한 번도 안 했던 우리 이재님. 일단 저는 이 서비스 자체에 대해서 되게 회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감정적으로 아픔이 있는 분들 예를 들면 뭐 우울증이 있다든가 공황이 있다든가 PTSD 같은 게 있다거나 그런 게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심리적인 배리어가 굉장히 단단하게